시작하도록 하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고전문학반 이제 5, 6월반 시작하는데 그 고전문학반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 OT 수업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또 어떻게 고전문학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 프린트물 자료가 OT 자료가 있을 거야. 네, OT 자료가 나왔고 그다음 그 교과서 수록 작품 목록이라고 있어요. 프린트물 저 뒤에서 이제 프린트물 가져오시고 그 교과서 수록 작품 목록은 이 교재 있죠. 이 교재의 그 수록 작품의 목록이에요. 목록이면서 동시에 그 기출 연도도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수록 작품이 몇 년도에 기출되었나 수록 작품 목록이니까 이게 고전 시가하고 고전 소설. 그다음에 그 교과서 수록 작품 목록의 육쪽 부분에 좀 잠깐만 보시면 육쪽 부분 보시면 참고라고 돼서 그 6쪽하고 7, 8쪽은 작품 목록이야. 그 고전시가 작품 수록 작품 목록하고 그다음 8쪽 부분에 보시면 고전 산문교육론 작품 목록이 있어요. 이거는 그 반드시 5, 6월 이 고전문학반에서 참고해야 할 고전문학 개론서 2권이에요. 임용생들이 많이 보는 가장 정평이 난 개론서인데 그 고전시가 작품론하고 고전 산문교육론의 수록 작품 목록과 또 기출 연도야.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다음 프린트물 보시죠. 다음 프린트물, 작품 목록 프린트물 말고 그 시조라고 하는 프린트물이 있을 거야. 있죠? 네, 이 프린트물이 이 개론서죠. 이 개론서의 일부의 내용을 발췌한 프린트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론서의 원문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복습을 하실 때. 다만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일부에 발췌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개론서에도 해설 내용이 있어. 작품 분석 내용이 있어. 그러면 교과서의 접근 방식과 개론서의 접근 방식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수업을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교과서 지필진과 개론서 지필진이 당연히 다르죠. 근데 우연찮게도 예를 들자면 모 교과서, 가령 뭐 천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개론서 지필진과 교과서 지필진이 거의 같아요. 고전 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교과서의 접근 방식과 그다음에 이 개론서의 접근 방식이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공통적인 부분들도 확인도 하고 만약에 다르다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교과서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개론서는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임용 문제는 안정적인 교과서적인 해석 방향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러나 가끔씩 그 교과서의 그 교과서적이라고 하죠. 교과서적인 해석 방향을 전혀 기대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인데 내가 이거 알고 있는 작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인 해석 방향을 넘어서는 그러한 문제도 나와요. 이제 그러한 다른 해석 방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개론서의 내용들을 반드시 참조합니다. 물론 많은 개론서를 참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가장 정평이 나 있는, 왜냐하면 이 개론서 지필진들이 모두 다 그 교과서 지필진이면서 동시에 교육과정 지필진이면서 임용 출제진들이 대다수예요. 이 개론서 2권에 참여하신 지필진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임용 출제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3년이잖아. 그건 알고 계시죠? 수능도 마찬가지야. 한번 이제 계약을 하면 보통 이제 3월 달에 올해 들어가십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요. 알려주면
올해 2학기 수업을 미리 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연락이 와. 그러면 이제 3년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 3년 계약이 매년 3년 동안 임용을 들어간다 혹은 수능을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올해 들어가고 내년에 안 들어가고 내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3년 안에 한 번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간의 계약이란 매년 임용을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에 들어가고 올해는 임용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따라서 임용 출제진이 개론서를 집필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번쯤은 봐야 돼. 3년 계약이 끝났더라도 또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요. 특히나 교육과정 평가원이 요즘에 수능이죠. 수능 출제를 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보수화됐어요. 보수화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험적인 문항으로 뭔가를 측정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 후폭풍이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이런 제가 발췌한 이 프린트물로 여러분들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저 개론서의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재 이외에 고전시가 작품론하고 고전 산문 교육론 이 두 권은 5, 6월 개론서 읽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7, 8월, 9, 10월 달 정도가 되면 이 작품들 가운데에서 나올 만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게 보는 그다음에 또 문제를 또 많이 푸는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매 주차마다 이와 같은 발췌 프린트물이 나갈 거야. 자, 이 정도로 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그다음에 OT 프린트물을 보죠. OT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OT 프린트물은 교과서 작품을 왜 공부하는가? 이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교과서 작품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와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수록 작품 목록을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 수록 작품이 기출되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이제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생각이 날 거야. 작년도 기출 사례가 A형 12번 문제였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최측전 문제입니다. 최측전. 혹시 최측전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하셨을 때 혹은 작년도에 공부를 하셨을 때 작년도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최측전이 수업을 했어요. 제가 최측전이 나온다 싶어서가 아니라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최측전이 삼쪽 부분에 보시면 미래엔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 이 최측전이에요. 미래엔 교과서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1쪽에 프린트물 11쪽에 물론 제 교재에 있어요. 신사고의 교과서에 이 최측전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교과서는 중학교 고1, 고2 문학 교과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교과서의 수록 작품을 거의 모두 다 봅니다. 빠진 작품은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보충 프린트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두 개의 교과서를 작년도에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일단 11쪽에 조의한 최측전 말고 3쪽 부분에서 미래인 교과서의 최측전을 보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보시면 교사용 지도서에 작품 해석이 있어요.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제 수업은 교사형 지도서의 이 해석도 같이 다룹니다. 근데 그 3쪽 부분에 보시면 5쪽 부분에 넘겨보세요. 5쪽 부분에 보시면 D 장면이 있어요. 이 D 장면이 바로 이제 임용에 기출되었던 지문 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세요. 장육분불이라고 하는 것이, 장육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2인 모티프 중에 하나로 여기서 오경이의 꿈에 나타나서 나는 만복사의 부처인데 너 죽어서는 안 돼.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런 꿈을 꿨대요. 그 D 장면을 보면. 그래서 오경이가 꿈에 깨어서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지금까지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 왜냐? 일단은 가족이 전쟁을 만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남편마저도 지금 소식도 없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일본인한테 지금 붙잡힌 건 아니지만 지금 일본인이 그 경영하는 상선을 타고 지금 내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D 장면 바로 앞부분에 밑줄 쳐진 부분에서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 꿈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제 오경이는 그 밑에 도누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으려는 법도 없어서 억지로 자살을 하지 않고 견뎌낸 거야. 그리고 나서 견뎌낸 이후에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드디어 남편을 만나요. 이 이후에 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사형 지도서의 장육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태도 변화의 계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태도 변화의 계기.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장육분불과 2인 모티프. 자, 그리고 이제 이 2인 모티프라고 하는 용어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고전 산문 교육론, 소설 교육론을 할 때 보겠지만 종전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 2인 모티프라고 하는 게 축제된 적이 있어요. 기입형 문제로. 16학년도에. 그래서 이 2인 모티프는 여기 설명에 의하면 그 도사나 이승, 그러니까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니지만 인격화된 신이야. 인격화된 신적 존재. 예를 들면 도사, 그죠? 이승. 그런 존재를 이인이라고 불러요. 이인. 알겠죠? 고개 들어보세요.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혹시 그려져요? 신? 예를 들면 하나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약간 늙고 이렇게 턱수염 하얗게 낸 이게 인격화된 신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당대에 원래 사람이잖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격화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야. 이해하셨죠? 이인. 그래서 여기서 이인 모티프는 도사라든가 이승이라든가 마치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인간의 모습을 한 그와 같은 승. 그런 이인이 등장해서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돕는 모티프를 이 이인 모티프라고 해요. 이 이인 모티프의 역할은 뭐냐면 주인공을 여기서 보세요.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도와주다.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조력자라고 부르죠. 나중에 고전소설 할 때 이 조력자라고 하는 화소에 대해서도 아마도 여러분하고 같이 다룰 거야.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척전도 장육근불이 이 이인 모티프하고 같다. 그러면서 왜냐? 직접 나서서 주인공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존재인 직접적 조력자는 아니야. 아니 지금 위기에 빠져 있으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그냥 야, 너 나 따라와. 내가 알려줄게. 너 남편 여기에서 살고 있고 살아있어. 그 다음에 너 아들 저기 있고 너희 엄마 아빠 저기 있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조력은 하지 않는데 이거죠. 우리 교사형 지도서는 않는데 주인공의 위기를 직접 해결해주는 존재는 아니야. 예를 들면 주몽신화 같은 경우에 그 부여 탈출기라고 하죠. 부여에서 탈출하는데 부여의 왕자들이 쫓아오죠. 왜냐하면 저놈 죽여야 돼.
왜냐하면 제호놈을 살렸다가는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여러 왕자들이 있었죠. 제가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왕위를 제가 계승할 수도 있어. 저놈 죽여야 돼 하고 막 쫓아옵니다. 근데 어느 큰 예를 들면 무슨 예를 들면 압록강이라고 합시다. 그런 커다란 그 강에 도착하죠. 건너야 돼. 어떻게 건너죠? 문제 해결해야 돼. 어떻게 문제 해결하죠? 예? 그쵸. 누구한테 하소연하죠? 예. 하늘은 누구죠? 아버지. 그 다음에 강은 엄마는 물의 요정이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엄마, 아버지의 힘을 빌린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시체 말로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러자, 뭐죠? 이제 자라 물고기들이 다리를 놓아줬다 이거죠? 이건 직접적인 조력이야. 근데 여기 있는 장육군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막연하게 뭐라고 말하죠? 막연하게 말하는 거야. 너 가족 만날 거야. 이런 기대도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말하죠?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자 그건 추측하죠. 그래.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장육군부까지 나타나는 거 보니 내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자. 이렇게 자살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또 못 만나요. 남편은 또 헤어져요. 이게 헤어져서 명나라 군사로 가가지고 그때도 또한 장육군부이 나타나.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장육군부이 나타나서 희망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연하게만 이야기해. 희망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막연한 이야기. 지금 OT 프린팅을 5쪽 하고 있어. 5쪽. 그래서 예언을 해요. 예언. 이 예언은 일종의 어떤 거냐면 복선이죠. 사건 전개의 과정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기능민 역할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뭐죠? 직접적인 위기 해결을 조력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력은 한다. 두 번째는 뭐죠? 예, 서사전개의 과정에서는 이게 예측하거나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 인물에게 그래도 어떤 긍정적 사건이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독자한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구실을 하죠? 복선이에요. 복선. 예언하는 역할이. 자, 이렇게 조력자, 그 다음에 복선, 세 번째는 뭐죠? 태도의 변화의 계기. 이 세 가지로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교사용 지도서의 해석이고, 쭉 넘겨보시면, 10쪽 부분에서 이 미래형 교과서의 활동 2번은 이 소설의 문학사적인 맥락을 학생들과의 대화를 줘요. 예를 들면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1번은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했잖아. 2번은 이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 그다음 3번은 최척과 억용이 만남과 이별의 과정이 반복되잖아. 그래서 장편화되잖아. 그래서 이제 예시답안이 이 소설이 예전에 있었던 애정 전기 소설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성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구성이 복잡화됐다. 분량이 장편화됐다. 공간적 배경은 조선 이후에 확대했다. 이런 것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쪽 부분에 보시면 8쪽 교사용 지도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소설의 두 번째 칸 보시면 구성의 복잡화라고 하는 이 소설의 특징상 만남과 이별 재회라고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의 과정이 한 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재회하고 또 이별하고 또 재회하고 이런 식으로 만남과 이별이 반복해서 구성이 좀 복잡한 특징이 있다. 이게 이제 학습활동에서 다뤄졌던 거야.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장육군부의 역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설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학습활동에서는 구성의 복잡화, 만남과 이별의 반복, 이게 이제 학습활동으로 다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고 교과서에서는 11쪽.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문은 생략했고, 같은 본문이니까 거기에서 활동 2번. 신사고 교과서에. 이 활동 2번은 뭐냐면, 오경이가 꾼 꿈의 역할이야. 근데 그 꾼 꿈이 뭐였냐면, 장육불이야.
그러니까 미래인 교과서에서는 학습활동이 아니라 교사용지도서에만 설명되어 있던 게 신사고에서는 장육불의 학습활동이 나오고 거기 보시면 지도 방안이 꿈속에서 장육불이 한 말이 최척과 오경이가 제외하게 되는 부분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인 모티프는 아까 교사용 지도에서 설명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똑같아요. 심지어는. 이인 모티프는 이거다. 그 다음에 후대의 조홍전에도 계승된다. 그리고 조홍전에 실제 기입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예시답안을 보시면 최측전의 장육이 위기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면서 그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교사용 지도서의 설명과 똑같은 답안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작년도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부분에 보세요. 그 프린트물 그대로. 그 프린트물 그대로 보시면 3쪽이 아니라 1쪽 부분에 보시면 12번 문제. 가는 수업 제재이고 나는 김교사가 수업 준비를 위한 작성한 메모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해서 넘기시면 조의안의 추측전에 내용이 나오고 A, B에 부호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수업 준비 메모를 보면 추측전의 인물, 사건, 배경을 살펴 작품이 지닌 문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게 수업 준비 메모의 학습 목표야. 나의. 그리고 그 학습 내용을 보면 인물, 사건, 배경이 사건본에 가로쳐져서 디귿. 됐어요? 근데 작성 방법에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두 번째 작성 방법에 쉼표 다음에 있는 B를 참고하여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소설해봐. 근데 B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 남편, 아내, 시아버지, 장모. 이게 소속자의 설명이야. 이게 가족들이지. 이 가족들이 내 나라로 헤어져 서로를 애타게 그린 지 30여 년.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지를 들다가 끝내 단란하게 다 모였으니 이제는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재회하게 되었다. 요 내용이야. 그래서 이 B를 참고하여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소설하라고 하면 디귿이 뭐냐면 최촉 일가족이 겪은 무엇의 반복적 서사. 근데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무엇과 무엇 이런 식으로 나타내래. 무엇과 무엇의 반복적 서사. 답이 뭐야? 교과서를 배웠다면 무엇과 무엇의 반복적 서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만났어. 뭐죠? 만남과 이별의 반복적 서사 또는 이별과 재회의 반복적 서사. 이게 답. 교과서를 배웠다면 쉬워 안 쉬워?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는 이 반복적 서사가 분량의 장표나 구성의 복잡화를 놨다고 이미 학습활동에서 배운 적이 있었으니까. 미래엔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 작성 방법. 니은을 고려하여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했어. 근데 니은이 뭐였느냐? 일쪽 부분에 보시면 그로부터 4년 뒤에 너의 아버지를 안남의 바다 위에서 만났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뭐냐면 장육불이 나타나 부디 죽지 말라고 기억이 빈칸. 빈칸이야. 그리고 니은 너의 아버지를 만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여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래. 원래 정답은 뭐야? 교과서에 있는 정답이 뭐야?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예언이나 복선구시를 하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가 정답이야.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신 답은 뭐냐면 남편을 만나리라. 너무 직접적이야. 그럼 이거는 예언구실이나 복선구실이나 암시하는 구실보다는 정말 직접적인 조력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5,000명의 수험생 가운데 4,900명은 4,990명 정도 하죠. 10명만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교과서 공부했던 걸 기억해서 또는 기간제 교사 또는 하시면 내가 이거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장육 공부를 하면서 이거 훗날 기쁜 일이 있을 것인데 가르친 적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4,990명은
아니, 니은을 고려하면 만날 것이다지 답이지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하면서 썼을 거예요. 그러면 정답 채점하신 분들한테는 다 4,990명은 다 틀린 거야. 10명만 맞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컷 점수 내려갑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정해 줬을 것 같아. 원래 정답은 그거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미래, 곧. 그러니까 죽지 말고 견뎌라. 이런 식으로 약간 모호한 발언을 해야만 복선구실도 하고 암시구실도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써야 돼. 근데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작성 방법에 쉼표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가 뭐냐면 서사적 역할을 물어봐.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서사적 역할은 세 가지 방향으로 답안을 서술할 수 있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인물 쪽에 집중하게 되면 뭐죠? 인물의 태도 변화의 계기. 이게 교상지도서에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예언을 함으로써 복선. 이해했어요? 이것은 이제 서사전개의 필연성을 가지고 오는 역할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는 서사전개의 필연성의 예언, 복선 구실하고 아니면은 인물 측면에서 인물의 태도 변화의 계기였느냐. 그런 역할. 아니면 세 번째로 조력자 역할을 하느냐. 조력자 역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것의 서사적 역할은 뭐냐. 근데 여기가 서사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서사가 뭐야, 서사. 이야기를 써나가다. 한자어로 보자면 서는 써나가다. 사는 사건을. 사건을 필기하다, 기록하다. 라이팅. 서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자어로 풀이하자면. 그러니까 서사적 역할이란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야. 그러니까 사건 전개의 과정이야. 그러면 보통 사건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인물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인물이 이러저러한 상황을 만나. 그럼 갈등이 촉발되지. 보통 사건은 그런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인물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거나 그 상황과 싸워서, 이때 상황이란 인물까지 말합니다. 다른 인물, 반동적 인물을 만나서 싸우거나 이 갈등.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건이란 서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필연적인 역할들을 하는 게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때 서사적 역할이라고 하면 인물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이야기 전개 과정으로 접근하느냐. 그렇게 보면 인물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태도 변화 계기. 이것도 답이 돼. 교상지도서에 있는 내용처럼. 그래서 제가 답안을 인물의 태도 변화의 계기라고. 그래서 그 예시답안을 보시면 예시답안에 보시면 장육불은 오경의 남편이 살아있음을 암시하여 말고 오경이 죽지 않고 마음을 바꾸게 하다.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마음을 바꾸게 하다. 견뎌내게 하다. 그런 식으로 인물적으로 접근한 예시답안을 하나 적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복선구실하잖아. 예언하잖아. 너 남편 안 죽었을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해도 되고 상관없어. 아무튼 만날 것이다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남편과의 만남을 예고함으로써 사건 전개의 필연성, 마지막으로 조력자까지 다 썼어요. 완전히 저는 있을 수 있는 답안들을 모두 다, 세 가지 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서사적 역할이라고 하면 이야기 전개 과정의 역할이니까 인물적으로 접근하는 거 하나, 조력자 빼고 인물의 태도 변화의 계기, 요 정도는 될 것 같아. 마음을 고쳐먹다. 두 번째로는 예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함으로써 사건 전개의 필연성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서사적 역할에 딱 맞아. 이 두 가지. 인물의
마음을 고쳐먹는 계기. 이 두 가지로 조력자는 좀 빼고 암시하여 죽지 않고 마음을 바꾸게 하거나 예고하여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억에 들어갈 말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가 이건 정답이야. 모범적인 정답.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들이 썼던 답안들, 가령 또는 생각할 수 있는 답안들, 이런 답안들 보면 만날 것이다. 남편은 죽지 않았다. 그런 것들도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게 교과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하고 같이 최측전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다 썼을 거예요. 다만 거기에 들어갈 말이 기억을 안 났을 거야. 훗날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를 누가 기억해. 주목을 하지 않지. 다만 기억하는 건 장육근불의 서사적 역할, 이인 모티프. 원래 이인이 조력자거든요. 모티프를 사용하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는 임용 기출문제에서는 서사적 역할을 물어본 거지. 그죠? 서사적 역할을 물어본 거지 장육근불의 모티프 자체를 물어본 것은 아니어서 조력자는 좀 빼고 인물의 태도 변화 아니면 계기죠. 계기. 태도 변화의 계기나 아니면 훗날 있을 사건들이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너한테 좋은 거야. 를 미리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건 전개의 필연적이죠. 필연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고 그와 같은 사건은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예언, 복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좀 안정적인 답안 같습니다. 이게 교과서를 공부하는 이유야. 작년도에 얼마나 제가 운이 좋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교과서에 최측전 이 두 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숙향전도 나오죠. 작년도에 비영 문제에서 숙향전 나왔죠. 이 숙향전에 청조, 파랑새 이게 우리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전산문 교육론 개론서에도 이 청조라고 하죠. 이 파랑새가 아주 중요한 뭐라고 할까 조력자로 또 나와요. 왜냐하면 이계, 현실계와 지상계와 그 다음에 뭐죠? 이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이 예를 들면 도사 또는 이승 또는 여기서는 파랑새, 숙향전에서도 그 내용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이게 교과서를 공부하는 이유야.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교과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특히 교사용 지도서, 제가 여기는 모든 작품의 교사용 지도서에 그 분석 부분을 다 실어놨어.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는 어떻게 분석하느냐, 해석이야, 해석. 현대문학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고전문학은 함부로 해석이 다양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해석이 많고 그 다음에 임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해석이 많아요. 특이한 해석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의 해석이 그냥 보편타당한 해석이야.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편타당한 해석을 했느냐 이거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학습활동 무엇에 주목하느냐 학습활동에 주목해. 왜냐하면 학습활동이란 이 교과서 집필진의 생각이 나타난 부분이잖아. 아니 최측전이 왜 최측전의 특성이 예를 들면 구성의 복잡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지. 구성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최측전의 특징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학습활동을 냈느냐 이거지. 이유가 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최측전은 애정전기소설의 가장 후대인 소설이야. 그럼 애정전기소설의 첫 출발은 뭐였냐? 이생규장전. 근데 이생규장전은 어느 왕 때냐? 세조 때 김시습. 근데 세조 때 김시습은 15세기야. 근데 최측전은 뭐냐? 17세기. 200년이나 걸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이야. 전쟁이 다루죠. 전쟁이 다뤄진다고.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야. 최측전은 보면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 한 200년 정도가 흐르잖아. 세조시대 때부터 200년 정도가 흐르잖아. 그럼 한 150년이나 200년 정도 후대의 소설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많이 없어지느냐. 첫 번째로는 이계의 존재나 이계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이생규장전은 죽은 사람의 원혼이 나타나서 산 사람과 결연을 맺잖아. 그래서 전기소설인데 애정소설이잖아. 근데 최측전도 전기소설이면서 애정소설이야. 근데 전기적 요소가 많이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전기적 요소가 뭐죠? 이인이 등장하는 거야. 그것도 꿈속에서만. 장육금불.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실성이 강화돼. 그래서 현실성이 강화되거나 그 다음에 분량이 늘어나거나 심지어는 베트남, 일본, 중국까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든. 근데 거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나와. 공간적 배경이 조선이 아니라 뭐죠? 동아시아야. 17세기 정도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전 애정 전기소설과 이후의 애정 전기소설의 다른 점, 요게 이제 논점이어서 그 학습활동을 낸 거야.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활동을 보셔야 돼. 그래서 교과서 학습활동과 교사용 지도서의 해석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현대문학반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매 주차마다 이 문학 작품이 연합평가나 수능 때 등장하면 그 연합평가나 수능 때 이 논점으로 등장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그 논점도 중요해요. 왜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배웠는데 연합평가에서 낼 때는 다르게 냈다면 이거는 다른 해석 방향이 있네. 아니면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응용해서 냈네. 이걸 보셔야 돼. 특히나 연합평가 수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제 OT 프린트물에 일쪽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일 일쪽에 교과서 작품, 그러니까 문학 작품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고전 문학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일족본의 제일 1번에 출제자의 의도와 논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의도.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가.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산 12곡 나왔을 때, 도산 12곡 또는 윤선도의 어부사시가 나왔을 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도산 12곡 어부사시사 모르는 작품이 아니야. 그냥 시조하게 되면 무조건 봐야 할 작품이야. 근데 내가 이런 해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래서 해석 방향을 봐야 한다. 근데 그 해석 방향, 출제자의 의도나 논점은 첫 번째, 교과서 필진이 안정적으로 우리한테 해석 방향 제공한다. 두 번째, 약간 다른 해석 방향은 개론서 필진이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럼 마지막으로는 수능 연합평가 출제지는 어떤 해석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출제자가 의도한 바대로 작품 분석하고 해석해. 너가 이 작품을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말고 고전 문학만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중세국어 한자어는 반드시 현대어 해석하셔야 돼요. 시조가 아니라 가사문학 작품에서 엄청 어려워져요. 이해하셨죠?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가사문학 작품에 누앙사 작품이 있었어요. 누앙사. 근데 그 유명한 기춤 누앙사 작품에 예를 들면 주인공이 화자죠. 화자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었느냐, 어떤 심리 변화의 계기, 어떤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 마음을 먹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계기, 사건, 이것을 찾아 쓰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전쟁에 참여하다.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전쟁에 참여한 지 10년이 다 돼갔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한자어로 돼 있죠. 재정이 답이 뭐였어? 10년이 됐다. 십제황황. 그거 찾아 쓰라고. 십제황황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썼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뭐밖에 없느냐? 한자어 해석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과서 작품이 대표 필수 작품이잖아. 5.16 교과서반이. 이것만 하셔도 돼. 이것만 하셔도, 물론 수능 자소서보다는 교과서 수록 작품이 좀 적어요. 근데 이것만 하셔도
고전 문학을 이렇게 넓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 작품은 개론서 작품만 보시면 돼. 빠진 작품도 몇 개 있으니까. 그리고 확대하지 말고 특히 시조 가사할 때 한자어를 반드시 현대어 해석하셔야 돼. 복습하실 때. 저도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돼. 이해하셨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자어 해석. 기출 교재 이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 계속 수업 시간에 기출 같이 볼 거니까 하나만 해석해 드릴게요. 한자어 해석에 854쪽 854쪽 말고 850쪽 기출문제는 16학년도 A형 서술형 문제 12번 16학년도 A형 서술형 문제 12번 850쪽 거기 보시면 기역번의 성원의 시조에 밑줄이 그어진 상태에서 기역에 주목하여 시조가자가 지향하는 삶을 소설하라고 했죠. 그럴 때 분별 없이 늙으리라. 이거 해석해봐. 분별 없이 늙으리라. 이거 아무리 초장, 중장 앞부분을 해석해도 답 안 나와. 알고 있었어야 돼. 이거 뜻이 재정. 분별 없이 늙으리라 뜻이 뭐예요? 분별 없이라고 할 때. 이거 기출 스터디 했어, 안 했어? 해석해서 안 했어. 그럼 분별 없이 늙으리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일단 뜻. 분별을 한자어 그대로 해석했구나. 절대 아닙니다. 고민, 걱정 없이. 차이 없이가 아니라 고민과 걱정 없이. 무엇에 대한 고민과 걱정 없이야? 그럼 앞부분에, 종장 앞부분에. 병 없는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라고 하면 무엇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없이 늙으리라는 거야? 병에 대한 걱정은 아니잖아. 병이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걱정, 고민 없이 늙으리라는 거야? 말해봐. 그치. 속세에 대한 걱정, 고민 없이. 그럼 그 걱정, 고민은 어떤 걸로 털어낼 수 있어? 속세에 대한 걱정은 무엇으로 털어낼 수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불면증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먹듯이 문제 해결책이 뭐야? 고민과 걱정을 털어내는 해결책이 뭐였어? 이 화자한테는. 자연이지. 그 자연이 청산, 유수, 청풍, 명월이지.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은 뭐야?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건 뭐야? 속세에 대한 걱정, 근심 걱정 없이 무엇에 묻혀?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해석하셔야 돼. 분별 없이 늙으리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출발을 하지를 않아. 현대어 해석을 충분하게 시도하지 않는다고. 고전 문학을 할 때. 근데 복습을 하실 때 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만약에 분별 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잖아? 그런데 다른 가사문학 작품이나 시조작품에 똑같이 나와. 왜냐하면 그게 주술 공식구처럼 예를 들어 아름다운 문장 표현이라고 들었다면 그 당시 시조가사의 사대부들은 막 써먹거든. 그러니까 딱 이 교과서의 대표 필수 작품으로 한자어 해석을 해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런 느낌이 들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해석하라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하고 시조가사 할 때 특히 유념하셨지만 시조하고 가사할 때는 반드시 복습하실 때 현대어 해석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현대어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주셔야 한다. 중세국어도 마찬가지야. 요즘에 찾아 쓰라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잖아. OT 끝마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